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2강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서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과 사회복지조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라 그래서 연구 방법론과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사회과학의 한계, 그리고 사회과학에서의 윤리. 최근에 이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는데 윤리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복지조사에서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조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이 시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론에서 사회과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데,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회과학은 원료가 인간인, 즉 인간의 모든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서 사회현상이나 인간의 행위를 분석하고 종합하려고 하는 지식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그러면 인간을 원료로, 인간을 주제로 해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과학을 통해서 연구를 할 때 연구를 왜 할까요?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할까요? 보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는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추론이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간단한 자료나 통계 수치를 요약 정리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주도의 인구는 몇 명이다, 얼마가 증가하였다, 감소하였다 수준에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 보고, 연구 방법론에서 목적에서의 보고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묘사할 수 있죠.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행동이나 사회 현상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했는가를 말 그대로 묘사하는 것. 이때에 why,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인데, 원인과 결과까지 우리가 밝혀내려면 조금 더 상위의 연구,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말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보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러한 방법적인 것들을 묘사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이라는 것은 기술된 현상, 위에서 기술된 이 현상에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왜 했냐 이거죠. 원인이 무엇이었냐, 이러한 원인까지 또 밝혀내는 것을 설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 방법, 분석에서는 회귀 분석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귀 분석을 사용했다? 그러면 설명을 목적으로 한다. 즉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떨까요? 궁극적으로는 이론의 기초적인 명제로부터 보다 복잡한 명제를 추론하는 것, 이것을 예측이라 그러죠. 즉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미지의 상황을 추정하는 것. 자, 원인과 결과가 밝혀졌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A는 B의 원인이고 B는
A에 의해서 발생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향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러한 제언까지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위한 연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구 방법론적 연구 방법을 목적에 따라서 보고, 기술, 설명, 예측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살펴볼 내용은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입니다. 사회과학의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큰 틀에서 사회과학을 바라보는 큰 틀을 얘기를 하는데, 지난 18회에서 시험에서도 나왔었는데, 시험에 나왔었던 문항들은 실증주의가 아니라 후기 실증주의입니다. 우리 교재에 약간 빈약한 부분을 PPT에 담아놨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죠. 첫 번째, 실증주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실증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를 자연과 동일시한, 그러니까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같이 사물을 다루듯이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증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실증주의는 사회 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흑과 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사회 현상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흑과 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기도 하지만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증주의 연구자들은 대규모의 표본에 대한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할 때 가치 중립성을 중요시한다라는 거죠. 왜? 이 사회과학도 자연과학 같이 연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치가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강조한다. 객관성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결과를 갖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반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반화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모든 사람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실증주의에 의하면 흑 아니면 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것이 흑이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흑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재검증한다라는 거예요.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재검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험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관찰자의 존재나 인식과는 무관하게 뭐가 드러난다? 객관적 실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연구자의 가치 중립성을 중요시하지만 거기에 그러한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더라도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사회과학도 자연과학처럼 사물을 다루듯이 사물이 그죠? 동일하게 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동일하게 출력이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실증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표준화된 과학적 절차가 활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잠시 후에도 설명하겠지만 실증주의는 말 그대로 진리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실증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해석주의가 있습니다. 해석주의는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 주관성을 중요시합니다. 방금 살펴봤던 실증주의는 객관성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그러면 해석주의는 동일한 현상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행동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 해석주의 관점이다. 해석주의 패러다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양적 연구이겠어요? 질적 연구이겠어요? 주관성은 질적 연구. 예를 들어서 현장 연구라든지 참여 관찰. 관찰이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뭐하고 연결돼요? 질적 연구 방법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 활용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관찰하고 또 개입할 때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죠? 그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뭐에서는요? 질적 연구에서는. 이 질적 연구를 활용하는 패러다임이 뭐라고요? 해석주의다 라고 여러분들이 연동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유연하고 주관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여 연구 대상자의 세계를 연구 대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해석주의 패러다임의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과학이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연구 대상자의 세계로 훅 들어가서 현장 연구로 훅 들어가서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이 뭐이겠어요? 질적 연구 방법 중에 민속지학 방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 연구 대상자의 세계에 들어가서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연동이 될 수 있고 직접 참여해서 바라보고 같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위의 사회적 맥락의 고찰을 상당히 중요시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과학의 패러다임 세 번째로는 비판적 사회과학입니다. 비판적 사회과학은 사회조사의 목적이 무엇에 있냐면 사회 변화에 있습니다. 뭐예요? 왜 사회 변화냐? 갈등 패러다임이라든지 갈등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든지 또 갈등 안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뭘 해줘야 되겠어요? 임파워먼트를 제공해 주거나 또는 옹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조사의 목적, 비판적 사회과학에서 사회조사의 목적은 뭐에 있다? 네, 사회 변화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회 변화를 꾀할 수 있는가?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에 해당하고요. 비판적 사회과학은 억압의 초점을 맞춰서 갈등관계, 억압의 초점을 맞춰서 억압받는 집단의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임파워먼트 혹은 옹호를 위한 연구 절차를 활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 변화를 꾀하는 것이 비판적 사회과학의 목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중요시하겠어요? 변화라는 것은 실천적 입장에서의 이론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죠. 실천을 상당히 중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대안의 현실 적합성이 어느 정도인가로 이론을 평가하게 됩니다. 현실에 얼마나 적합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 그 수준이 높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이론에 해당할 것이고, 적합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실천적인 입장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이론은 별 볼 일 없는 이론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죠. 적어도 어디에서는 비판적 사회과학 패러다임 안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증주의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정치적 가치나 이데올로기적 가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애쓴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억압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치적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그 상황에 계속 놓여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애쓰는 것과 대조적으로 비판적 사회과학 연구자는 임파워먼트와 옹호를 목표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파워먼트와 옹호의 패러다임이 같은 단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것까지 연결이 되겠죠?
인간의 본성을 잠재력과 창의력을 가진 변화하는 존재라고 본다라는 거죠. 인간이 이러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임파워먼트 또는 옹호의 패러다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후기 실증주의입니다. 시험에서 최근에 후기 실증주의가 나오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으로 본 것이 실증주의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증주의가 아니라 후기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실증주의라는 입장에서는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는 동일한 것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증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객관성과 일반화 등을 중시하는 것이 실증주의와 동일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후기 실증주의는 실증주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증주의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실증주의는 사회과학도 자연과학처럼 연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실증주의인데 실제로 사회과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실증주의 관점, 즉 자연과학과 같이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인데 마치 사물을 다루듯이 연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증주의가 갖고 있는 관찰과 측정이 명확하게 증명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과학 지식은 실증주의가 얘기하는 흑과 백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뭐다? 확률적이다. 한 90% 정도는 흑이다. 85%는 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모든 사람이 A다 또는 B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확률적이고 후기 실증주의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확률적이고 뭐다? 잠재적이다라는 거예요. 잠재적인 것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설정한다라는 거죠. 확률적이고 잠재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진 과학 지식은 실증주의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기 실증주의는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과 절차에서도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를 상당히 좋아하고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나요? 아직 안 드렸나요? 제가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고 올해 상반기에도 작은 연구까지 하면 한 5개의 프로젝트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연구 한두 편 하기도 외부 용역을 그렇게 받기도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만 한 5개의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연구를 좋아하는데 최근의 연구의 동향은 어떠냐 하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다 씁니다. 양적 연구로 설문지를 돌리고요. 질적 연구로 FGI를 한다든지 1:1 심층 면접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의 한계는 뭐냐라는 거죠.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을 원료로 해서 지식 탐구하는 것을 사회과학이라 그랬죠. 이 사회과학의 한계는 바로 그 개념에 있습니다. 즉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원료로, 인간을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된 사회 현상은 어떻다?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다양한 인간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데에는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상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는 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 외에 독립변수 외에 나머지 변수들은 통제해주면 좋은데 사회과학은 통제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아이에게
새로 개발한 우유를 주는 거예요. 우유를 주고 이 친구가 얼마나 성장성이 높은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일반적으로 아이는 성장이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지 않아도 성장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일반적인 역사를 할 수 없어?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유 때문에 이 아이의 성장이 이렇게 급상승한 것인지, 아니면 우유를 마시지 않아도 원래 성장할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기에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통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3의 변수들을 통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인간을 연구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눠서, 실험 집단에는 아까 개발한 그 우유를 제공하는데 통제 집단에는 제공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과연 바람직하고 윤리적인 것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우유가 좋다 그러면 A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B도 줘야 되는데, 실험하는 목적으로 인해서 B에게 우유를 제한한다? 이것은 윤리적인, 아주 간단하지만 윤리적인 문제에 해당되겠죠. 이러한 윤리적인,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네 번째, 자신의 가치관이 연구 과정에 개입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중립성을 유지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이 연구를 할 때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가치가 연구 과정에 개입될 수 있다라는 사회과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사회과학에서의 윤리, 최근에 사회복지 1급 시험에서 특히 조사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회과학에서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시험에 최근에 꼭 한 문제 이상 나오는 것을 보면 연구에서의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년 전부터 실제 연구에서도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IRB라는 생명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 쪽에서는요, 이 생명윤리위원회 IRB를 반드시 받아서 연구를 해야만이 그 결과를 어떻게 해주냐면 인정을 해줍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IRB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한 연구는 그 결과 자체를 학술지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IRB를 저는 2차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 개인의 어떤 윤리에 위촉될 일이 없어서 IRB를 승인을 받는데, 어떤 승인을 받냐면 IRB를 면제해도 된다라는, 이 연구는 IRB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승인을 받고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야 일반 연구도 이제는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고 학술지로 등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윤리, 사회과학에서 윤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어떤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첫째, 연구 주제와 내용에 관한 윤리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윤리를 고려하여 연구 주제와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음주에 관한 연구를 한다라고 할 때 청소년이 술을 몇 잔 마시고 몇 잔 마셨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되어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음주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구 주제에서 우리는 고려해 봐야 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연구 대상자의 선택. 보편적 연구 대상자를 선택할 때 연구 대상자는 가장 대표성 있는 분들로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구의 편의상 보편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특정한 사람들, 즉 나와 친분이 있는 특정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표본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연구 결과에
일반화를 저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윤리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합시다. 일반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일반화는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렇게 전체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노인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애인과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이 전체 집단이 되겠죠. 이 전체 집단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집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렇게 연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뭘 하냐면 표집을 하게 됩니다. 표집.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이라든지 이러한 수준에서 표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연구는 이 500명을 상대로 연구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죠?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가 밝혀집니다. 이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면 이 원인과 결과는 500명의 안에서의 원인과 결과죠. 이것이 이 전체의 원인과 결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외적 타당도, 다른 말로 일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집을 할 때, 표본을 만들 때에 이 표본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여기에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타나도 이 연구 결과를 마치 모집단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일반화의 저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연구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입니다. 연구 과정이나 결과 그 자체가 대상자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 연구조사에서 연구 대상자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만큼 연구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발적 참여와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고지된 동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구의 목적과 내용과 또 소요 시간과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참여자가 수반되어져야 되는 어떤 위험이라든지 위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결과들을 연구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제공하여서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고지된 동의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고지된 동의는 고지된 내용 안에서 동의를 하는 것인데 이 고지된 동의가 자발적 참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고지된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된다? 연구와 관련해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졌을 때 이것이 고지된 동의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이죠. 시간 5시간 걸립니다 하고 사인받아. 이게 고지된 동의는 아니다라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인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충분히 고지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또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언제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참여를 철회할 뭐도 주어져야 된다? 권리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 이 연구 계속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참여했는데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와 고지된 동의는 충분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연구 결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외적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 타당도는 잠시 앞에 그림에서 이 표본에서 얻어진 결과를 전체에 적용하는 것을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지된 동의에서 왜 외적 타당도가 저해되냐 하면 이분들에게 고지를 했더니 그 연구에 특정한 어떤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온 거예요. 이 연구 결과에 반발이 있는 사람들은
고지된 동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찬성하는 사람만 이 안에 동의를 했고 연구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전체 의견은 마치 어떤 것처럼 찬성의 의견이 강한 것처럼 내비쳐지지만 그것은 뭐 때문이다? 고지된 동의로 인해서 연구 결과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고지된 동의와 자발적인 참여는 좋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외적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면 모든 경우에 고지된 동의에 입각하여서 입각하는 것이 윤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주제에 따른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보다 가치가 월등히 높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 그 연구에 참여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그 연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보다 월등히 높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차량 통행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운전자들에게 우리가 다 동의를 받지 않잖아요. 내가 지나가는데 저쪽에 누군가가 앉아서 차량을 체크하고 있는데 나한테 동의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익명성 및 비밀보장입니다. 익명성과 비밀보장은 우리가 대충 생각하면 익명성이 보장되어져야 비밀보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익명성과 비밀보장은 서로 다른 같은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익명성은 말 그대로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을 익명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비밀보장은 어떻게 하냐면 응답자의 신원은 알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 말 그대로 비밀리에 붙이는 것을 비밀보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과학에서 윤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익명성과 비밀보장이 반드시 보장되어져야 한다. OX일까요? X죠?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면접이라는 것은 바로 면접자와 그죠? 면접관이 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 뭐가 보장이 안 돼요? 익명성은 보장될 수가 없죠. 왜?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익명성이 보장돼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비밀 보장을 지켜주는 것이 사회과학의 윤리를 지키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비밀 보장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 보장을 준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못할 때도 있다. 비밀 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런 경우 X에 해당되는 거죠. 못할 때 어떤 경우냐 하면 생명,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잖아요. 생명과 관련된 경우,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조사 대상 과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게 된 경우 학대 아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한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비밀 보장을 준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를 속이는 것. 연구 대상자를 속이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죠.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 연구 목적상 연구의 자세한 내용을 모두 밝히지 못하고 숨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신약을 개발했는데 A 집단과 B 집단에 약을 투여를 하는데 A 집단에는 어떤 약을 투여하냐면 진짜 우리가 개발한 약을 투여하고 B 집단에는 개발한 약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비타민 C를 투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험 집단은 고지된 대로 정보를 받았지만 플라시보 집단에서는 어떻게 돼요? 위약 효과의 집단에서는 거짓,
지금 약을 투여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구 대상자를 속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 대상자가 연구 목적, 내용 등을 자세히 알게 되면 반응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개발한 약을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반응성이 생겨서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 정말 이제는 다 난 것 같아. 실제로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반응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플라시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또 통제 집단에서는 위약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짜 약을 투여하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대상자를 속이는 데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잘 비교하여서 다른 대안이 없는지 충실히 고려한 다음에 연구의 여부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는 이거 정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앞에도 설명했듯이 IRB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IRB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거는 안 돼! 이러한 부분들을 코멘트를 하고 승인을 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윤리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7번째, 연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실험에서 종속 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변수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통제 집단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앞에도 설명했듯이 통제 집단으로 할당된 대상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아까 새로운 우유를 개발했는데 실험 집단에는 우유를 마시게 하지만 통제 집단에는 마시지 못하게 하는, 신약을 개발했는데 실험 집단에는 약을 주고 통제 집단에는 위약 효과를 검증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회과학에서 윤리 문제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연구 결과의 분석과 보고. 연구 결과는 주관적으로 내 의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데, 연구자가 미리 생각하고 있던 결론이 나지 않자 자료를 어떻게 해요? 가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이러한 부분들은 연구 윤리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삭제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연구할 때 다른 연구를 표절해서는 안 되고, 다른 연구자가 쓴 내용을 인용할 때는 내용과 출처를 명시하는 이러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자, 기타로 지나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연구의 윤리성을 저해할 수가 있어요. 너 내 연구에 참여해. 그러면 내가 10만 원 줄게. 그러면 뭐예요? 참여하는 데 목적을 두죠. 그 10만 원을 받는 데 목적을 두죠. 연구에 집중하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대가 지불은 연구의 윤리성을 저해할 수가 있고, 그러나 또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으면 잘 응답해 주지 않아요. 요즘에는 의뢰의 설문을 하면 아주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주는 것을 당연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라고 해도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윤리에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회복지 연구를 또 조사를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때 그러한 사회복지, 사회과학에서의 윤리 문제를 잘 꼼꼼하게 고려하면서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째, 사회복지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복지 조사의 특징은 첫째,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응용조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조사의 결과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사의 결과를 응용해서 인간의 욕구 충족과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행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를 우리는 순수 조사가 아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응용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순수 조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 조사가 아닌 응용조사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째, 사회 계량적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량, 여기에서
계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좋게 만드는 거죠. 좋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 이 계량과 좀 다른 계량적이 있습니다. 계량적. 이 계량적은 수치화하는 것, 수치를 셈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수를 세는 것을 계량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애인,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동자, 노인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회 계량적, 사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드는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복지조사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획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욕구, 종류 및 수준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계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이 응용조사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계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평가적 특성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조사는요,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이 되어집니다. 조사는 다양하게 조사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전, 사후 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프로그램을 받기 전에 점수와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점수를 비교했더니 월등히 좋아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효과성이 검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도 뭐예요? 사회복지조사의 어떤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험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대안이 복지 욕구에 적합한 것인지를 시험해야 할 때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상호작용,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험할 수도 있고요. 과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특성은 사회복지조사는 문제를 계량화한다. 계량화한다라는 것은 뭐였어요? 여기에서 계량화는 수치화한다라는 거죠. 수적으로 30%, 40%, 50%에 달한다. 이처럼 문제를 계량화해서 객관적,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를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의 특징은 응용조사이면서 사회 계량적이면서 계획적인, 그리고 평가적인, 시험적인 특성이 있으면서 또 이 모든 것들이 과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의 유용성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있지만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조사의 과학적인 기초를 형성한다 그랬는데, 아까 사회복지조사의 특성에서도 나왔었고 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학은 실천을 강조하는 경험과학이면서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지식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사회복지조사의 유용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응용조사의 성격으로서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 하나만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뭐예요?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학적이라는 것은 가설의 연관성과 문제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A라는 것을 했을 때 적어도 B의 반응이 나타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확인한 상황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겠죠. 세 번째, 사회복지 이론과 기술체계 구축에 유용하다. 우리가 연구를 하면 인과관계를 밝혀내겠죠. 인과관계,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제시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실천 기술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축적하는, 실천 기술을 구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사회복지 책임성을 제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효과성, 효율성이 증명된다 그러면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고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조사의 한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의 한계는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연구를 할 때 우리는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사회복지조사는 경험적으로 인식된 내용만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인식된 내용 범위 아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연구할 수 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물이라든지 물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시고 때리고 끼워 맞추고 이러면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겠지만 레고를 만들듯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사는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적 제한성, 지리적 제한성, 비용의 제한성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개인의 가치와 선호. 아무리 우리가 그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도 뭐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가치와 선호가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정치,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따른 제한성. 내가 아무리 훌륭한 연구 결과를 내더라도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이념,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 그것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연구가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가 아니라 뭐에 따라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사장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회복지조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로 이제 조사론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설레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만 설레이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설레임으로 다음 시간 강의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